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맡은 지가 한 3년 돼갑니다.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AI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AI 3대 강국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지금 AI 수석하시는 하정우 수석 제가 이제 예전부터 쭉 알고 AI 발전에 노력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률에 지금 한계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앞선 분야가 제조업 분야 아닙니까? 이 앞선 제조업을 어떻게 계속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제조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다녀왔어요. 중국의 인터넷 판공실이라고 저희 카운터파트 회사인데 갔다 왔는데 중국의 샤오미 이런 기업이 우리 제조업을 알고 있죠. 지금 굉장히 변화해. 사실 그 인터넷 플랫폼으로 바뀌었어요.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런 중국의 어떤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AI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AI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시는 말씀이나 혹은 듣게 되시는 과제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혹은 개인정보 보호인한테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말씀 특히 AI 개발하시는 개발자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생각하시다시피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정보 출범하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과제가 이제 지지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민주당 정부에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그 청와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로 왜 그러면 그때 이제 빅데이터 AI가 이미 글쎄부터 태동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역시 개인정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우리나라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그 뭐 회사 같으면 대주주가 있으면 대주주가 반대하는 정책을 하기 어렵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큰 주주예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 그 개인정보법 개정에 관해서 굉장히 시민사회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 데이터 3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 3법이 두 가지가 크게 하나는 가명정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회사나 정부나 법률이나 어떤 그 정보주지 동의에 의해서 그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동의받은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 가명정보라는 거는 일정한 가명 처리를 하면 그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예를 들면 통계 목적, 그다음에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다음에 공적 기록 목적, 그다음에 연구 과학적 목적 요 세 가지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때 AI나 빅데이터라는 큰 시대적 흐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도 굉장히 엄격하게 세 가지 목적밖에 쓸 수 없게 제한해놨어요. 사실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그런 한계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이건 아셔야 되는. 그래서 왜 개보위가 좀 더 AI 시대에 과감하게 원본 데이터 활용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본 출발이 개인정보법 자체가 그런 가명정보도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한계를 갖고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발전해 나가 이걸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GDP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게 뭐냐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 연합이 출범되고 나서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다 제가 알기로는 EU 연합의 나라 수 한 27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라의 법이 다르고 특히 개인정보 분야도 예를 들면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는 개인정보 수준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구권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 그 공산치하에 있던 나라들인데 뭐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연합의 어떤 개인정보를 통합한 GDPR을 만드는 이게 그 당시에 2000년도 뭐 19년 2000년도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개인정보 수준을 평가하는 굉장히 아주 하이 스탠다드였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행안부에서 정보 전자정보 국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 GDPR하고 관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하고 개인정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약간 예전에 권위주의 체제를 겪으면서 그 체제를 탈피하면서 특히 근로기준법하고 개인정보 굉장히 높은 수준을 하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단이 특히 개인정보 분야는 이게 이제 개인정보 분야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다른 나라 데이터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GDP라는 그거를 우리가 GDPR이라는 게 유럽의 어떤 아까 말 개인정보인데 그게 상호 적절성 평가라고 뭐냐면 서로 이제 동등성이 인정되면 equivalence recognition이 되면 그 다음에 adequacy decision이라고 그 상호 적절성 평가를 해서 각 유럽의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예전에는 뭐 기업에 계시면 있겠지만 그 SCC라고 표준 계약 조항에 의해서 개별 기업이 전부 다 우리가 유럽 데이터를 우리가 넘겨올 때 개별 SCC를 그 유럽부터 통과를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이나 LG를 큰 기업들은 법무팀에서 그 SCC를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사실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규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GDPR에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한국 개인정보 기관들의 통합 플러스 독립적인 기관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업무가 유럽에 볼 때는 너무 행정부나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으면 이게 인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려도 유럽하고 동등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하게 우리나라 국내법 중에서 국제적으로 통합 감독 기구를 요구해서 저희 개인정보위원회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업무가 요즘 데이터 3법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프라인 온라인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으면 하나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될 때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양쪽 제재를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또 동일 해제 이중 규제라는 이런 규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GDPR을 강하게 GDPR에서 독립적인 중앙행정이 원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통과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지는 못함. 예를 들면 지금 신용정보법은 아직까지 금령에 남아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켜시면 위치 정보가 뭐 디폴트로 지금 아마 구글 같은 데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정보법은 지금 방송통신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그건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험회사 아까 제가 명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우리 보험회사들 상대로 해서 처분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개인정보, 신용정보가 굉장히 구분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라는 건 개인정보 중에서 이제 그 신용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그게 보험회사나 카드사도 얼마 전에 저희한테 한번 처분을 받았는데 그 카드 모집인들, 보험 모집인들이 개인정보를 모집했을 때 그 단계까지는 개인정보, 그게 이제 신용평가로 넘어가면 그 신용정보다 보니까 그 사실 경계가 애매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보험회사, 카드회사 그리고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도 저희한테 지금 처분을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 개인정보, 신용정보는 완전한 구분이 어렵고 점점점 그게 복잡해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개인정보 가버넌스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송통신위에는 위치정보법 그다음에 지금 신용정보, 신용정보법이 어떻게 왜냐면 자꾸 이제 경계가 애매해져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동일하게 이중 규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금 숙제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처음 다시 돌아가면 그 개인정보법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출범했는데 그게 그런 말씀으로 해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개인정보의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정보는 법에 나오면 이제 그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그다음 영상처럼 얼굴 뭐 이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체로는 식별이 안 되더라도 타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드린 이제 아까 가명정보 이 세 가지를 개인정보로 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의 개념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개인정보가 단순하게 이제 아까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로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까 뭐 결합 가능성도 많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저도 뭐 누가 들었는데 유병훈하고 신천지를 딱 치면 그 국가유공자라는 게 나온대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다음에 문근영하고 무슨 뭐 이렇게 치면 이제 그 여배우 이름이 나온다. 그 약간 독특한 병을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변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메일 주소가 과연 개인정보야 아니냐?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이 개인정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기도 아니고 이번에 최근에 모 통신사가 지금 해킹되면서 거기에 이제 EI라고 그 이제 식별 그 이용자 아니 기기 식별 정보 인터내셔널 모바일 이퀴먼트 아이덴티티 이건데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라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죠. 근데 뭐냐면 이제 그 개인정보가 아까 말씀대로 그 자동차 번호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개인정보 아니라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동차 번호가 예를 들면 국토부에 자동 정보가 결합되면 바로 식별이 가능하죠. 그럴 때 그러면 그 국토부 입장에서 최소한도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저희 개념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이렇게 자영업 하신 분들이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 고객 명단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나 미국 CIA가 고객 명단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와 그다음에 그 자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 개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정보 개념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카카오하고도 처분했는데 카카오의 이용자 식별 정보가 개인정보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페이의 그 기기 식별 정보가 개인정보 이거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밖에 일반인들은 사실 이용자 식별 번호를 가지고 개인을 식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회사 내부는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그 자영업자들이 이름 하나를 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게 CIA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정보가 그게 충분히 개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이 개인정보 단순한 개인정보도 아주 많은 리소스나 많은 정보를 가진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가면 개인정보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체에서는 그걸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제가 좀 답답한 게 여러분 이제 그 많은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는데 가장 기본이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으면 여러분이 본인이시지만은 들어가 보면 제 이름 같으면 최땡하고 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암호화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를 해놓으면 유출되더라도 상당수는 그 유출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암호화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기본 조치를 좀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이제 가명 정보의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항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돌아다니는데 자율주행차가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정보국장을 할 때 우리나라가 그 버스 전용 타선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CCTV 정보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CCTV 정보가 굉장히 엄격해요.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보안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목적으로만 설치돼요. 왜냐하면 그 CCTV가 여러분 출입하고 있는 게 굉장히 프라이버시 기본인데 그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침해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CCTV 영상 정보 활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차가 발전을 못하는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CCTV 그 자율주행차가 본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개인정보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메시지 KT나 이런 데 보이스피싱 앱을 개발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원본 데이터 활용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
보이스피싱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앱이란 뭐냐면 지금 우리 저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혹은 보이스피싱으로 확정된 많은 그 음성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바로 통신사에서 금융사 연락해서 그러면 그 금융을 이렇게 딱 막을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앞선 그런 공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앱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스피싱에 들어가는 음성 정보가 굉장히 민감 정보예요. 민감 정보는 사실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에는 아니 그 피의자나 혹은 그 예상 피의자의 목소리를 쓰는 게 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 법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규제 샌드박스로 그 풀어줘서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보이스피싱 매스이나 자율주행차 정도를 개발하는데도 영상 아니 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른 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 지금 아까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왜 어려운가 이런 한계를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 출범하고 약 300건 정도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아까 영상 그 자율주행차 이런 개발하도록 했지만 그 규제 샌드박스는 아시는 분이지만 2+2라는 어떤 그 시간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년 플러스 2년 내에 법 개정이 안 되면 그거는 자동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느껴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작년 12월부터 해갖고 금년도에 AI 특례 조항을 지금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제 아까 규제 샌드박스를 자율주행차나 영상 그 보이스피싱 매스를 개발할 때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 샌드박스로 풀었지만 그게 2+2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특정한 조건에 약간 공익적 목적이나 사회적 이익, 이 사회적 이익에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 이런 AI 같은 포함시키는 그런 공익이나 사회적 이익이 있을 때는 좀 특수한 조건을 원본 데이터 사용할 수 있는 AI 특례 조항을 넣어서 이 특례 조항을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놨고 그다음에 그 상정을 통해서 제가 아까 원본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지금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SK텔레콤을 뭐 특정 SK텔레콤뿐이 아니라 재작년에는 또 LG U+도 한번 유출 사고 났었어요. 어느 특정 업체에 지금 뭐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보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쭉 이제 활용 얘기를 SK텔레콤과 여러분 LG 카드 사태가 나서 그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사실 저도 예전에 공무원 하다가 조금 민간근무 휴직을 LG그룹에 근무한 경우도 있었지만 LG그룹에서 LG카드하고 카드 사업의 증권사를 포기하는 계기가 됐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면 큰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업으로 보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크게 박탈당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면 아무리 발전된 기술도 그 기술의 데이터를 쓰는 것에 굉장히 국민적 저항이 생깁니다. 그게 아까 보호 활용의 양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유출 사고를 대비해서 유출 사고 났을 때는 단호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뭐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여기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유출 사고 났을 때 과징금을 예전에는 이제 과징금이 개인정보 관련 매출액의 3%라는 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법 개정에서 전체 매출액 3% 바꿨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아까 GDPR 말씀드렸잖아요. 그 GDPR라는 게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 GDPR에서도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났을 때 글로벌 매출의 약 4%의 그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에 저희가 그 개인정보 위반으로 해서 구글 메타 약 1,000억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1조 7천억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개인정보법에서 위반 사건에서 여러분 중국에 이제 디디 추싱이라고
유럽 아니 이제 중국의 우버예요. 근데 그 회사를 중국의 인터넷 판공실이라고 CAC라고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칵이라는 기구가 있는 거기서 자국 업체지만 1조 7천억 원의 과정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내니까 우리 대한상의에서 그 기업분 계시겠지만 기업 측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법이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으로 이제 저희 개인정보법 글로벌 매출의 3%는 이 안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대부분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우리 삼성, LG, SK 다 현대차.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나 중국에서 글로벌 매출의 5%, 4%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데 우리 국내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관련 매출의 3%에 묶여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득하고 두 번째 글로벌 매출의 3%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시는 기업의 임원분도 계시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제 CPO라고 지금 이제 Chief Private Officer가 제 개인정보 책임자분인데 그분이 기업의 체에서 위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CPO로 들어가서 그 IT 시스템 보니까 특히 개인정보 시스템 보니까 너무 낙후돼 있어. CEO를 만나서 우리 기업에 있는 그 낙후된 IT 시스템, 개인정보 시스템 개발할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2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CEO께서 뭐라면 그거 안 하려고 당신을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CPO 분들이 그런 시스템 개선 이런 요구를 CEO한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 개인정보법은 그 개인 유출 사고 났을 때 그 고의가 없더라도 CPO를 형사처벌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형사벌을 경제벌로 바꾸면서 아까 3%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최고 경영자한테 관심을 요구하기 위한 겁니다. 요즘 중대재해법을 왜 CEO 처벌하겠습니까? 예전에 밑에 임원을 아무리 처벌해봤자 언어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요즘은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나서 얼마나 그 사망사고 나면 CEO들이 생기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을 거꾸로 생각하면 글로벌 매출액의 3%는 엄청난 이게 들어오면 이게 CEO한테 직접적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매출의 3%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왕 그 개인정보 유출 말씀이 나왔으니까 유출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카카오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유출됐을 때 처분을 하면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해킹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가서 중국 인터넷 판공시 회의할 때도 AI의 긍정적 측면을 발전을 같이 노력하지만 특히 해커들이 AI를 활용해서 국가 중요 데이터나 국가 중요 시설에 이렇게 해킹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서 중국들도 같이 그 공동 대응하자 그런 협의하기로 했지만 마찬가지로 AI가 발달해서 해커들이 굉장히 앞선 기술로 해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 이면에 여러분 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 확보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소한 이 정도 조치는 해야지 이제 그 해킹으로 보호된다. 그게 여러 가지 있네요. 예를 들면 아까 거기 암호화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보안 프로그램,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돼요. 그다음에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접근 권한. 예를 들면 많은 사고가 뭐냐면 접근권을 얻는 사람한테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접근 통제. 예를 들면 내부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IP가 외부에서 오는데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다음 암호화 이런 조치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굴지 기업들도 법에서 정한 안전 조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비용 측면도 있지만 이게 서비스 측면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요번에 통신사들이 이제 FDS라고 Fraud Detect 시스템 하다 보니까 그 이상징후 차단 시스템, 그 은행도 하고 이제 FDS 다 하고 있잖아요. FDS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민감해서 그런지 요번에 통신사는 저한테 이제 갑자기 통화 품질이 안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FDS를 걸면
시스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화 품질이 낮아지죠. 여러 가지 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그 개인정보 요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크리덴셜 스태핑 공격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주로 이제 저희가 그 공격이 들어온 게 크리덴셜 스태핑하고 SQL 공격이에요. 그게 이제 크리덴셜 스태핑은 이제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를 다른 사이트에서 차단해가지고 탈취해서 그걸로 계속 그 아이디 패스를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수만 명 거를.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한 사이트에 쓰는 아이디 패스를 대부분의 사람 여러 사이트 돌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 우리들 스스로 취약한 거예요. 그걸 매일 사이트마다 그 아이디 패스를 다르게 하면 사실 적어도 크리덴셜 스태핑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가입하고 있는 사이트에 너무 많아서 그걸 하면 우리가 기억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의 비슷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든 사이트에 하고다 보니까 그 크리덴셜 스태핑 공격에 취약하고 두 번 SQL 공격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소비자 의견란 그다음에 또 우리 보험회사 계시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시선보호 같은 본인의 영상을 직접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취약점인데 거기서 있는 SQL 같은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치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오는데 사실 그걸 막으려는 그런 명령어가 거기 여러 고객 의견란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조치를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영상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JPG만 올려야 되는 다른 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넘어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사소한 실수, 그 다음에 굉장히 굴질 기업들도 예전에 보안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저에게 IP 카메라가 공익 신고가 들어온 IP 카메라를 본인이 해킹해 보니까 전국에서 한 20개 정도 공격이 그게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 왜? 패스워드가 00001111 어드민 1. 그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론 해커들이 굉장히 기술이 높아지고 또 엄청난 기술을 사용해서 공격에 들어오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 기본적인 좀 그게 조금 미비한 측면이고 모든 기업들이 제일 우선의 가치가 고객 가치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맞아요. 정부는 이제 국민이고 기업들이 고객 가치가 최우선 가치인데 사실 고객 가치를 부인하는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강조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객 가치에서 고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 오고 있는 그게 고객이냐 아니면 뭐 그래서 그 고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 그 고객의 개념이 구체화되는 게 사실 고객의 개인 정보예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구글 메타를 처분한 이유가 이제 행태 정보를 모르게 수집했다는 건 행태 정보를. 근데 행태 정보가 개인 정보가 아니냐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고객의 개인 정보를 여러분이 모아서 고객의 수요도 예측하고 그리고 맞춤 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품 개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사실 그 고객의 개인정보 중요한 거는 그 고객의 개인정보 고객으로 보면 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옛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 마인드가 개인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 정도로 보고 거기에 맞는 인식을 바꿔서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수표 현금을 전부 다 은행 금고에 넣지 않습니까? 집에 허술하게 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이아몬드나 수표 현금처럼 달러처럼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됐는데 그거를 보관하는 건 아직까지 집에 장롱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번에 지금 뭐 통신사 사건도 그렇고 사실 아까 LG 뭐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자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업에서 이 개인정보 보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법에서 정한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를 다 취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고객 가치와 똑같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가 어떠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그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개인적으로 유출로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정보 또 다른 분야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예요. 이걸 조금 또 말씀을 이게 개인정보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이게 이제 국제 통상하고도 데이터 통상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구글 메타에 1,00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테무하고 알리에 한 20억 정도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딥시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초에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특히 젊은 사람은 반중검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중검사. 중국을 혐오하는. 근데 그게 사실 국가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떠나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특히 젊은 세대가 반중검사가 강한 게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이런 제가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보 언론도 굉장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개인정보 분야는 굉장히 요즘에 알리 테무에서 우리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 넘어갔을 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딥시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 할 때 대한민국 국민 정보 아마존에 안 넘어갑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유독 중국에만은 민감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은 중국 국가정보법하고 데이터 안전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도 데이터 사면 똑같은 법이 있어요.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법이 있는데 그 중국 국가정보법하고 데이터 안전법에서 국가 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이제 그 데이터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아주 액티브하게 이제 발동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조항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데이터 통상시 다시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GDPR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GDPR을 국가 간의 상호 적정성 평가를 맺으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개별 기업이 받아야 되는 그런 그 SCC나 이런 거 없이 이제 국가 간의 자유롭게 사실 데이터 오할 수 있게 되면서 AI 시대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단체 포함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국가 간의 상호 적정성 평가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저희가 EU하고 GDPR 리뷰 조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3년 전에 저희가 정치원에 EU 국민의 데이터는 우리한테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우리 데이터는 지금 나가는데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게 상호 적정 평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우리 국민의 데이터는 엄청난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정보법에서 이제 개인정보 국외전 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첫째 동의를 받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세 번째 계약 이행.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표 사고 티켓 샀을 때 여러분 해외 정보가 여러분 개인정보 여권 정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알리테모 할 때 여러분 주소, 이름, 카드 번호 중국에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 물건 살 때도 여러분 다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 법에서 계약 이행을 위해서 또 그 계약 이행을 처리하고 처리 위탁 이런 보관을 위해서는 추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한국 법에서 개인정보 이전 항목을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상호 적정성 평가, 그다음에 ISMSP라는 게 있고 또 우리 법률이나 조약이나 이런 거에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국외주의 조항이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EU 연합은 GDP라는 게 있고 미국은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밖으로 크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본인들이 데이터 강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데이터를 오고 가자는 입장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SCC가 개인정보 이전 조건이 예를 들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 엄청난 통상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중국의 개인정보를 SCC 조항으로 해서 미국 가져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서 그 SCC 조항을 성사시켜서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반중정서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미국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정말 저렇게 관세 정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그 SCC라는 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 테슬라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갖고 온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이 저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분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SCC 조항을 통해서 중국 국민의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겠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그 신뢰를 챙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우리 지금 어떤 이게 이제 지금 관세 장벽 1위 입장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비관세장 이슈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미국 상무부하고 아까 개인정보 구제 이전 조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보니까 보험회사 계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글로벌 보험회사 그 재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연히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국외 이전 조항에 걸린다고 보고서 우리 한국 법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그거는 아까 말씀 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한국 개인정보 워낙 세다는 거 알기 때문에 미국 그 로이드나 국제적인 재보험사에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인의 추가적인 검토 필요해서 저희가 문서로 지금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국외적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는 SCC라고 표준 계약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매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게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정보위원회가 중국하고 국외 이전 조항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면 그 딥시크가 여러분 이제 났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는 과학과 기술을 정책 활용하자 이런 성명을 발표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 이슈가 잘못하면 비관세 장벽 이슈로 지금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개인정보위원회가 그 GPA라고 General Privacy Assembly라고 그 개인정보 그 이제 올림픽 같은 회에 그 서울로 유치했습니다. 그 유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챗GPT가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줬죠. 그게 이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예전까지는 글로벌 서비스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챗GPT를 계해서 이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각국 했기 때문에 그 각국의 그 규제 체제나 규제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글로벌 서비스에서 만약에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면 글로벌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 크게 보면 AI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구글 메타의 한국개인정보위원회가 처분한 내용이 유럽연합이나 예를 들면 프랑스 큰일이나 그 유럽의 감독기구 DPA 그대로 서로 보고가 돼서 유럽연합에서 구글 메타에 처분한 내용 우리가 처분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구글 메타나 이런 딥시크 처분한 내용이 또 유럽연합에서 그 판례가 됐어요. 지금 전국의 전 세계 감독기구들이 그런 글로벌 수업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AI 발전에 도움이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정보 감독 가버넌스를 지금 새로 만드는 시즌인데 특히 이제 그런 글로벌 서비스라면서 그런 시기에 한국에서 GPA를 9월달에 지금 서울총회를 유치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기고 이거는 글로벌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감독기구였던 가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굉장히 글로벌한 메시지를 낼 수 있고 국내적으로 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꾸 이제 개인정보 활용을 강조하고 아까 제가 가명정보 특례 조입했고 그다음에 AI 특례 조항에서 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아까 SK텔레콤 같은 유출 사고죠. 여러분 그때 지금 조금 잠잠해지면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불안했던 게 SK텔레콤 유출되고 나니까 LG U 플러스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내 복제폰이 생겨서 그 복제폰을 통해서 내 금융 서비스 이런 게 혹시 타치다 이런 사실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직까지 다행히 현실화 안 됐는데 만약에 그 케이스에 한두 건이 생긴다면 야 개인정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건설이 금방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그 GPA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감독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글로벌한 탑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감독기구들이 한국에 와서 또 이런 한국과 감독기구와 이런 어떤 글로벌 레귤레이션에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전 세계적이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과시함으로써 우리 자국민들한테도 우리가 개인정보가 활용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설사 AI 특례 조항에서 원본 데이터 활용되지만 우리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준은 글로벌 수준이고 이거를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이런 굉장히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개인정보 구조의 이전이 왜 중요하다면 시간이 다 중요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외국 상품을 구매하고 또 외국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뭐 여권 정보, 카드 정보, 주소 이름이 다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국가 아까 그 상호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EU 국민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EU와 우리하고는 지금 상호 적정성 평가를 서로 동등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럽에 나갔을 때 아까 우리 한국에서처럼 개인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EU에 한국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사실 조금 제가 오해를 하고 있네요. 아까 국외 이전이 된다고 해서 그게 개인정보 막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조처를 나가기 때문에 혹시 외국에서라도 그런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타국 정부에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동의나 계약위원회에서 나갈 때는 사실 외국 유출 사고 생길 때 우리가 국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EU처럼 상호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외국에 이전됐을 때는 굉장히 우리 자국민 보호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데이터 통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트럼프 행정부 이런 시즌에서도 우리가 미국하고도 국외 수단을 논의하고 있고 EU하고도 지금 GDPR을 통해서 GDPR 리뷰 절차를 통해서 그 GDPR을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그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SCC 조항이나 국외적 조항을 논의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동의 베이스나 계약 베이스로 개인정보가 나갔을 때 혹시 왜 그 유출된 국가에서 유출됐을 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저기가 국가적인 이런 그 이전 절차를 통해서 나간 데이터는 우리가 자국민이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서 지금 그런 해외 정부하고 많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하는 GPA General Private Assembly 행사에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참석하셔서 세계 감독기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게 우리 국내 기업들은 왜냐면 국내 기업들은 세계 감독기구와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모든 감독기구 다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일본 미국 감독기구 다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글로벌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 혹시 기업체에 계신 분들도 GPA 쪽 참석하시길 당부드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